지난번에 제가 네이버에 그 녹화해놓은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안 보셨죠? 안 보셨죠? 녹화는 왜 하냐면 혹시나 이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찾아보시라고. 제가 1시간 수업한, 그러니까 이 3시간 수업하는 거를 보니까 7개로 쪼개져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번 쭉 다시 봤거든요. 뭐 제가 컴퓨터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거요? 그거를 보려면 컴퓨터로는 어떻게 아,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 자, 우선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가지고요. 네이버에 제가 초대는 다 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예,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로그인을 하고 네, 여기 카페 보면 카페에서 정평투자연구소가 있어요. 정평투자연구소에 제가 이제 그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수업 영상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오늘 2교시 하는 건 지난번에 했던 것들 이렇게 수업을 찾아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올릴 거고요. 우선 최우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디 물어보고 찾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전에 수업을 어떻게 받았는지 본인들이 이제 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네. 따라가지고 네? 5개, 6개? 예, 그러니까 이게 30분 단위, 15분 단위, 20분 단위 이렇게 되는데 한꺼번에 쭉 촬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이 크니까 50분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한 35분 하면 끊어지고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니까 앞에 건 35분, 뒤에 건 15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해왔던 부분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 우선 드리면서 갈게요. 그게 더 맞다 생각을 하니까 우선 숙제해 주신 순서대로 해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제들은 다 잘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진짜로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숙제를 우선 해줬던 순서대로 우리 강은희 님이 했던 거 잠깐 봐주시면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른 사람이 숙제하는 것도 참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하면서 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했던 과정을 쭉 한번 리뷰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환대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하고 본인이 중요하다는 거는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또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게 배당 순서는 배당에서 한번 더 할 건데 다른 분 숙제를 좀 참고하셨던 것 같아. 이 세 분 다 이게 배당 순서를 저는 언급을 안 했는데 다 적어놔가지고 우리가 다른 분들과 좀 참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론이 좀 정리가 되는데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했던 거, 뭐 근저당권이 언제 하고 이게 손실 배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화 통화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이 세 분 다 헷갈려하는 부분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우선 처음에 전입하게 되면요. 전입이라는 거는 우선 내가 그거를 인도를 하잖아요. 그걸 인도를 해서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만 생기다 확정일자 도장이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이 꽝 지고 확정일자라는 게 있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확정일자가 잡히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잡히면 내가 배당을 하겠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에 맞춰갖고 배당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야.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라는 거는 나의 대항력이고 그 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내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고요. 내가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땡이고 행사를 한다고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행사할 수 있는 순서,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 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나중에 그 경매 그거 보면서 그 날짜대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이게 우리 강원희 누님이 숙제했던 방식이고요. 뭐 우수하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실 때도 내가 이론이 되면 실전에 관해서도 하실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재희 형님 숙제했던 거 보면 우리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숙제했던 내용은 이제 우선 공식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하셔서 공식 암기해야 다음번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는요. 유사한 사례가 왔을 때 유사한 사례를 빗대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맞추려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렇게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 이거 또 배당 순서 저거 작성하셨고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배당에 가서 또 할까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분 숙제를 참고하라고 드렸던 것들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되지. 네, 그럼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임차권 등기 공식도 해주고 이게 이제 아래 자료에 대한 보완 설명 요청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걸 전화 통화를 드리는데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전입이 말소 기준보다 빠른다고 하게 되면 이건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근데 내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당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번이 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했는데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 내가 이제 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당 신고를 하면 경매에서 선순위니까 배당을 먼저 받는 거고 배당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낙찰자가 내 거를 다 인수하게 되는 게 2번. 예. 쭈루루루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뭐 마지막에 보면 확정일자나 말소 기준이 전입 신고보다 빠르게 되면 이게 유효성은 있지만 이게 명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항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명도에 저항이 있다는 건 이제 받는 게 없으면 명도에 저항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태인에 있는 사이트를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숙제하면서 검사해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음번 지금 사실은 임대차의 중요한 부분은 1회, 2회, 3회에 걸쳐서 많이 다뤄졌거든요. 오늘 하는 것도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연장선상이지만 오늘 게 끝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부분 또 임차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 부분은 1단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룰 것까지 하면 1단락이 되고 다음번엔 지분이라고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지분하면 공부 안 하는 사람 넘기거든요. 근데 지분이 실질적으로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꽃이야. 돈이 될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번 거 근데 이제 그전 거를 모르고 지분을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숙제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숙제 보내주신 김수정 선생님 볼게요. 숙제도 이렇게 요약해갖고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어떻게 공부했던 것들, 투자 공식이나 이런 것들 딱 정리를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직접 하셨을 때 이렇게 투자 공식을 하게 되면 찾을 수 있다는 게 안내가 될 거고요. 쭉 저는 이제 김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식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1교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고 2교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 안내하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제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에 그 수업 내용과 이렇게 어휘가 좀 비슷하게끔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 게 제 목소리가 아마 들리게끔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공식이나 이런 것들 사례나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쭉쭉 잘 정리해 놓으셔서 아마 이런 거 유사 사례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공식으로 대입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요 사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숙제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요번 수업도 훨씬 덜 어렵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법원 임장 학습은 해야 되잖아요. 실습은 날짜 맞추셔갖고 실습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중에 중간에 실습하고 마지막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는데 우리 강민우님은 가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실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어떻게 그러니까 뭐 경매라는 거를 배운다고 해서 안 써먹잖아요. 안 써먹 그러니까 10명이 배우면 한두 명 써먹을까 하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건데 법원 임장 실습했던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보내드릴 건데 이건 그 동식이 형이 했던 사례가 있어서 쭉 이렇게 살펴봐 줄게요. 부동산 경매 희망찬 첫걸음 내딛다. 우리 그 작년 11월부터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저와 같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매각기일 전날에 어떤 일을 하고 매각기일 전날에 어떤 평가서를 한번 더 보라는 거. 왜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인데 등기부 내가 매각을 내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등기부는요 거기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등기부를 안 보고 내가 위험에 노출돼 오늘 수업할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 등기사항 명세 현황 조사서 감정평가서를 꼭 봐서 뭘 확인한다? 권리 변동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가를 써야 되잖아요. 입찰가 쓰는 것도 그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쓰면 될까요? 그냥 그럼 기회비용을 좀 많이 놓치는 거죠. 물론 많이 떨어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한 5번 가면 한 번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맞춰서 가는 거지 너무 맨날 최저가만 쓰는 것도 사실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될 거고 또 무턱대고 높게 쓰려고 하는데 뭐하러 경매를 배워요. 그렇죠? 그냥 부동산에서 사면 되지. 왜 우리가 제일 하게 청약은 왜 하죠? 청약은 돈 벌려고 하잖아요. 싸게 아파트를 받아서 나중에 시세에 넘길 수 있는 게 청약이라서. 근데 그게 청약이 쉽나요? 일생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라는 건 실력을 배우면 청약보다는 뭐 더 나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뭐 낙찰가 쓰는 거 이런 것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동식이 형님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기일 입찰 전에는 어떤 거 보고 그리고 그 입찰표 작성은 어떻게 하라는 게 이게 쭉 나와 있어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모의 입찰 하실 때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모의 입찰을 그냥 가갖고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투자한다 하는 식으로 모의 입찰 하시기를 저는 이제 희망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입찰서를 딱 써버려갖고 덜컥 돼버리면은 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같이 가셔갖고 날짜 잡으면 저한테 대출하시면 그거 제가 이제 평가는 그 실제로 낙찰되는 가격이 좋은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와 비슷하게끔 이렇게 모의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날 이제 보통 그 10시에 하면 한 12시 반, 1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텀은 같이 돌아보는 게 중간에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뭐 요번 주 다음 주 아니면 7월 달에는 꼭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해서 평일날 한번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거는 제가 오늘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날짜는 상호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까운 법원이요. 남부지방법원이 있고요. 양천구 목동에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보면 중앙지법이 있고요. 중앙지법은 사건이 좀 이렇게 강남, 서초, 종로, 그다음에 용산이 북분지 여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관악, 동작 이런 데거든요. 이런 쪽. 양천구는 양천구, 강서 이쪽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 쪽에 한번 찾으셔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곳에 입찰서를 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만 가지고도
물건이 어느 정도는 셀렉트 할 수 있는 실력이 조금은 되셨을 테니까 그 중에 입찰서를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 곳에 모의 입찰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분명히 강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임법이 되게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대항력이랑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사이트에서 볼 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대단히 헷갈려서요. 근데 계속 들어도 헷갈리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이론이 보면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점유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전입만 해서도 안 되고 인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내가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보다 그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에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만 나가.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고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먼저 우선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순서를 주는 거예요. 인도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라고 이거 전부 다 이제 주임법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확정일자라는 게 딱 도장이 찍혀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선 변제라는 거는 내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보다 선순위가 먼저 갖고 가고 후순위보다는 먼저 받아가는 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소액이어야 돼. 여기에다가 소액 보증금. 지금은 서울이 1억 5천이지만 이 소액 보증금은요. 내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은행이나 이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해당 연도의 기준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4천만 원이 기준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4천만 원 기준에 1600까지밖에 보호를 못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억 5천에 5천만 원까지지만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아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수학으로 따지면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 모르면 연산이 안 되잖아요. 요거를 알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이 시점이죠, 전이. 신고 시점인가? 어떤 거요? 제 이거 천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하고 기준이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보통 근저당이 90% 정도 말소 기준 은행이 먼저 많이 잡으니까 그러면 은행의 권리를 해야 하면은 최우선 변제권 자체도 그러니까 은행은 내가 이 사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만 하게 되면 이 사람 돈을 먼저 갖고 가니까 은행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찰 가격의 2분의 1로 묶어놓은 거고요. 그 이상 못하게. 만약에 낙찰 가격이 10억이야.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100명이 있어도 2분의 1, 5억 원 이상까지는 안 줘. 이게 최우선 변제 2분의 1인 거고요. 소액 보증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소액 보증금이 지금은 2021년에는 1억 5천에 5천만 원이지만 내가 은행이 2000년도에 은행에 돈을 빌렸었어요. 이 경매로 넘긴 그 채무자가 그러면 2000년도 기준으로 4천에 1600만 원이 소액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 자체에 물어줄 돈이 은행에서 먼저 자기 은행이 갖고 가기 전에 뺏길 돈이 상대적으로는 은행도 보호해주는 법이 된 거죠. 좀 이해되셨나요? 이거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근저 설정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소 그러니까 은행이 설정 당시. 그러니까 보통 경매에 넘어가는 거의 90%가 은행이니까. 그런데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되지만 소액이 안 되는 거는 채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가압류나 압류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해서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말씀을 주셔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진도가 나가는 거는 덜 중요하고요. 알아서 나가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4회차 이게 그래서 요거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항상 그래서 최우선 변제나 이런 거 보실 때 요 기준을 굉장히 갖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 경매를 하는 사람이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2000년도 되면 4천만 원에 1600만 원까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1억 5천에 5천만 원까지니까 이렇게 내가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은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입찰을 하는 경매를 공부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을 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갖고 다니시고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 보관하시고 이동하시기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4회차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 현장 학습 안내는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안내해드렸고 우리 단톡방에 본인들이 지금 공부했던 정도의 범위만 가지고 모의로 괜찮다는 물건이 있는 곳에 모의 입찰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오늘 제가 수업 중에 안내를 드릴 테니 그거에 맞춰갖고 계산해 주시면 내가 투자하는데 금매보다는 싸게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복습했고 그리고 요거를 좀 되게 이제 테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2019) 타경 10834 2019 타경 10834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2019 타경 경기도 화성시 물건이네요. 방울동. 자, 보고 계시죠? 네. 그럼 여기서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네,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소재지가 있어서 그래요. 부동산을 결정짓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소재지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49평 아파트가 되네요. 아파트가 꽤 크네요. 근데 이때 이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2019년 감정인데. 근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아파트가 3억 천 지금 얼마나 할까요? 꽤 비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성도 요즘 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건 사진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이거 여기는 다 나중에 내가 관심 물건이라면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제일 중요하고요. 등기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요 시순이고요. 감정평가서도 내가 이거 4개는 꼭 보셔야 되고요. 향후에 이용 계획이 있다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도 반드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가 하고 나머지도 한 번씩 시간을 보셔서 꼭 확인하시기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차인 향에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등기부. 등기부를 봐서 등기부에서 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예요.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가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이 2억 2,320만 원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감정가가 얼마짜리였죠? 3억 1,000짜리였잖아요. 3억 1,000짜리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4천만 원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2천에 합치면 60%가 넘죠. 그렇죠. 요즘 LTV 얼마죠? 40%죠. 그러면 60%가 넘는다는 것 자체는 가짜일 수 있겠네. 공식상 하나은행에서 선순위에 이런 게 있으면 대출이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그러면 어디다가 확인해 본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겠네. 어디에 써져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는 뭐 이런 데 써져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자, 김석중은 채무자 겸 소유자 최연희의 배우자. 배우자 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나요? 배우자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창섭이란 거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아버지래. 아버지하고는 성립되나요? 네, 성립될 수 있어요. 진짜라면. 근데 부녀 관계에 그렇게 진짜일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응? 채창섭이 무상거주 확인. 근데 뭐가 제출해도 될까? 그럼 이건 뭐 가짜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채연이 임대차 사실 부존재 각서 제출되어 있어. 이거 임대차 사실도 부존재하는 각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이건 가짜다. 그리고 임창성, 채창성의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내역이 있고 채무자금, 소유자금, 채연이 임대차 사실 부존재 계획.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가짜 임대차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게 몇 명이라고 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냈다고 하면 이게 감정가가 이때 물론 이제 화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3억 1천짜리가 3억 9천에 낙찰받을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요런 게 은행에서 딱 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때문에? 가짜네 하는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오니까 무섭지가 않잖아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물건은 안 적어주고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이 은행 직원이 너무나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먼저 제출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최창섭이에요. 4천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최창섭이라는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못 받았다고 신고만 하면 이게 다 설정이 되는 건가요? 신고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가 된 거지. 임차권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걸 해야 돼. 근데 이제 등기부에 올라와 있으면 진짜 아니야? 무서워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에 있다고 이게 진짜다? 아니다. 등기부에 있어도 가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최창섭이라는 이분은 지금 누구의 아빠죠? 소유주의 아빠죠. 채무자. 채연이 아빠란 말이에요. 최창섭이. 그럼 이분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물건이 싸게 떨어뜨려가지고 누군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 갖고 싸게 낙찰 받아서 이 물건을 다시 찾고자 하는 의지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최창섭이라는 분은 네? 죄가 돼요. 무슨 죄가 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거냐면 사기죄가 우선되고요. 사기죄는 보통 형량이 1년 남짓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죠. 임차권. 임차권을 등기부에다가 작성을 해버렸어. 그럼 이건 무슨 죄가 될까요? 공정증서 부실기죄. 이거는 뭐 죄값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죄가 있다고 해서 다 죄를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경매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형사고발됩니다. 그래서 세고랑 쳐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 꽤 크지 않나요? 2년 이상 요거 한 번 잘못했다고 2년 이상 형사면 그리고 요즘은 이런 거 방해하는 거 유치권이 됐든 법정지상권이 됐든 이렇게 이제 선순위 임차권이 됐든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면 빼박이에요. 빼박.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이분은 성립하지 않는 거를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다. 그런 사례를 요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근데 거기서 좀 배당된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상 이게 여기가 이제 미배당이잖아요. 여기 보면 배당액이 4천만 원인데 미배당에 이제 이게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확정일자를 2009년 6월 25일에 받고 그러니까 배당도 종기가 7월 25일인데 보통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죠.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나왔다면 근데 이거는 기계값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배당된 거는 이거는 이제 예상 배당표니까 이게 이제 인수 금액이 뭐 원래 4천만 원이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148만 원인 거는 뭘까요? 관리비. 요거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배당값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배당된 건 없죠. 왜냐면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에서 가장 임대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이트에서 저기 나와 있는 것은 기계적인 뭐 이건 기계적인 거죠.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값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겼는데 확정일자나 이런 거는 확정일자는 뭐다? 배당에 참여하는 순서잖아요. 배당에 참여하는 순서는 대단히 늦게 되면 받을 게 없잖아. 받을 게 없으면 대항력 때문에 선수위가 되기 때문에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면 내가 그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내가 돈을 못 받은 선순위일 경우에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못 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한 상태 점유를 빼버리면 대항력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 점유 빼는 거를 빼갖고 내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게 등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전입을 빼더라도 대항력이 남아 있는 거고 이후에 내가 이제 대항력 외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게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 갖고 내 순서가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받고 말고는 배당 요구,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배당 요구 종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가 여기 있죠. 2009년, 2019년 7월 25 이게 배당 요구 종기예요. 요거 전에만 내가 배당 받을까 하면 내 순서에 맞춰갖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게 살짝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순서가 와도 못 받는 거. 대신에 대항력이 있으면 내 거는 낙찰받는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신고해가지고 하게 되면 경매 근데 이제 죄라는 게 내가 침 뱉는다고 해서 경범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발견해놓고 신고를 하거나 처벌이 돼야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내가 막 낙찰받았던 금액을 많이 횡패 부리면 은행에서도 많이 그럴 수 있겠죠. 은행에서 너 이런 거 하게 되면 배당 배제 신청을 했는데 내가 아니야 나 진짜야 막 우기면 은행에서는 이게 경매가 계속 유찰되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가만 안 두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상대로 해가지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배제 신청하고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이 사람 죄를 주는 거는 조금 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했으면 이 사람은 형사를 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대위변제라는 게 얘기해요. 대위변제라는 게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거예요. 대위변제라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위변제라는 게